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이 과학 들어가자고 했죠. 지난 시간 끝날 때부터 마음이 어땠어요? 쿵 내려앉았죠. 과학. 난 정말 못하는데, 나 이과도 아닌데, 나 이런 것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힘들어! 이런 생각하고 그냥 혹시 넘기려고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이러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자, 선생님이 과학 지문 잘 풀죠? 그죠? 선생님 좀 해요. 과학. 그쵸? 근데 선생님 원래 과학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과학 지문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때도 그랬고 수능 완성 때도 그렇고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 나오면 선생님도 떨려요. 내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해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선생님도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선생님 되게 잘하지 않아요? 자꾸 내 입으로 잘한다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선생님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최면을 거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과학 지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책에다가요, 써놔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선생님 여기다가 크게 자신감, 나는 쫄지 않아, 지금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써놓고 선생님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보이죠? 자신감, 나는 쫄지 않아.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이거 써놓고 선생님 계속 스스로 세뇌하는 겁니다. 세뇌시키는 겁니다. 난 잘할 수 있다. 난 과학 잘한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한테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잘 못하는 게 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요 써놔요. 나는 쫄지 않는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보입니다. 이게요 자기 최면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은근히 효과가 있다니까요.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안 어렵게 보는 방법 선생님 알려주잖아요. 그죠? 자, 과학지문 들어갑니다. 과학지문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오늘도 역시 막차 태워드릴게요. 자, 오늘의 개념 막차 뭐냐. 자, 과학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에 핵심 개념이 뭔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돼요. 핵심 개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문단에 나오죠? 정의돼 있는 거죠? 자주 나오는 거죠? 따옴표 돼 있는 거. 요런 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핵심 개념과 관련된 어떤 원리, 어떤 현상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현상과 원리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뭘까? 라고 물어봤다면 뭐예요? 그 원인을 앞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 라고 물어봤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앞으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지문은 인과관계에 의한 지문이 99%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 지문 제일 먼저 핵심 개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아요. 쪼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과학 지문 볼 텐데요. 고소증? 막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고소증이 뭘까요? 고소할 거야. 독고진인가요? 아니죠. 그 고소가 아니라 높은 장소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살짝 보면 1번 서술 방식, 논지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죠. 새로운 유형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이거는 추론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A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 단락 보면서 그때 다 찾아가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인과관계에 근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뭘까요? 이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소증, 고지대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 과학적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죠. 쫄지 마세요. 쉬워요. 자, 그러면은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산이나 고지대에서 걸리기 쉬운 고소증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일단 고소증이라는 개념이 제시돼 있죠. 자, 고소증 이게 뭐라고요? 거기 정의가 돼 있잖아요. 높은 산이나 고지대에서 걸리기 쉽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높은 산이나 고지대에서, 즉 고소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고소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고소증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요, 고소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면 글에 아무런 임팩트도 없어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다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글을 구성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독자들을 집중시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첫 번째 단락만 그런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단락도 보세요. 그런데 산소 부족은 왜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것일까? 또 물어보죠.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그렇다면 고지대 거주민들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까? 또 물어봤죠. 어떻게 적응하는지 답이 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단락 보면 그러면 선천적으로 적혈구 양이 많지 않은 저지대 사람들은 고지대에서 영원히 적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또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 나왔네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자, 그러면 1번 답 어디 있어요? 4번이죠. 됐죠? 자,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거는요, 어때요? 첫 번째 문장 읽고 각 단락의 첫 문장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 읽을 때 빨리 읽는 방법, 빨리 핵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게 여러분 단순히 속독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빨리 이렇게 읽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시간 줄이는 방법은 핵심 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 중요하고 각 단락의 첫 문장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각 단락의 첫 문장들을 읽어봤더니 1번 문제가 풀리더라. 됐죠? 이런 식으로 시간 단축해 가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해서 시간 단축해 주겠다라는 거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고 있죠? 그쵸?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봅시다. 도대체 원인이 뭔가? 왜 고소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자, 고소증은 산소 부족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 고소증이 나타나는 이유 산소 부족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쵸? 원인 이거다. 자, 과학 지문은 원인 그러니까 인과관계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이게 원인이고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중간 단계들을 우리가 찾아와야겠죠. 자, 저지대에 사는 사람이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 해발 2,500m 이상의 고지대에 급히 오를 경우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현기증과 구토가 뭐예요? 고소증의 구체적인 증상들이겠죠.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가니까 어지럽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상대적으로 산소 분압이 낮은 고지대에서는 고지대는 어떻다? 자, 고지대는 이제 이 원인이 점점 세분화가 될 겁니다. 자, 고지대는 산소 분압이 낮아요. 자, 그래서 산소 분압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낮대요. 자, 낮아서 폐 모세혈관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 자, 산소 분압이 낮으니까 자, 헤모글로빈과 그리고 산소가 결합이 잘 돼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드니까, 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가 조직에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뭐다? 토하고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고소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뭐예요? 산소 부족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그냥 큰 원인으로 뭉뚱그려져서 나타났는데, 산소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 분압이 낮으니까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잘 결합하지 못하니까 조직에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웬만한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보면 A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A를 가지고 2번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지금 그냥 이렇게 글로 막 풀어져서 써 있는데 우리는 이걸 2번에
이번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재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문제의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는구나 그 방법을 보고 배우고 그 지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문에도 적용해 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같이 이 A 부분을 보면서 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그런데 산소 부족은 왜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것일까? 사실 첫 번째 지문에서 살짝 대략적으로 설명은 해줬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왜? 이게 뭐예요? 원인이죠. 자, 원인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게 되는 공기 중에 산소는 폐의 모세혈관을 통해 적혈구 내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와 결합된 후 각 조직에 전달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ATP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엄청 겁나게 길어요. 그쵸? 자, 길지만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한다. 자, 호흡을 하게 되면은, 자,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산소라는 것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우리가 호흡을 해서 외부에서 받아들인 산소가 뭘 한다는 거예요? 결합이 된다는 거죠. 결합된 다음에는 뭐가 되냐? 조직에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각 조직, 요런 손가락 끝에, 자, 요런 곳에 산소 처음에 일로 들어왔잖아요. 내 코와 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제 요런 데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달되어서 뭘 만들어낸다? ATP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 ATP라는 물질을 생산하면 이 ATP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ATP가 뭐라는 거예요?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ATP. 예를 들면 뭐 석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선 배터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순서를 보세요. 순서.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니까 몸에 산소가 들어와요. 이것이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요. 결합된 다음에 조직에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어서 ATP를 만들어내요. ATP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순서 알겠어요. 산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원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순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ATP는 생체 내의 배터리라고 불린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래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 분자의 포도당에서 두 분자의 ATP가 생기지만 산소가 있으면 무려 보세요. 2개에서 36에서 38분자의 ATP가 만들어진다. 산소의 힘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산소가 있을 때 이렇게 ATP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ATP는 주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을 산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데 이거 다 인과관계예요. 보세요. 자, ATP는 무엇에서 만들어진다?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식물을 가지고 바로 ATP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물을 산화하니까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산화제로 산소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가 앞에 나왔던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또 세분화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왜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조직에 전달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ATP가 생겨나게 되느냐. 자, 조직에 전달되어서 이 산소가 뭘로 사용된다? 음식물을 산화시키는 데 사용이 된다. 그 산화의 결과로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된 ATP는 자, 산소를 전달해서 음식물 산화시켜서 ATP 만들었어요. 이 ATP를 이용해서 모든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ATP 생산량의 감소는 몸의 이상으로 이어져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한다. 자, ATP가 생명활동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다. 즉,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음식물을 산화시킬 수 있는 산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TP를 못 만드는 거죠. 못 만들면은 어때요?
에너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몸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그래서 고소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과관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죠. 자, 인과관계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인과관계는 순서, 원인이 결과에 앞선다. 우리 이거 인문지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뭐예요? 자, 사람이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해서 산소를 받아들이죠. 자, 이 산소는 뭐라 그랬어요? 헤모글로빈과 결합한다 그랬어요. 자, 이 결합된 산소가 조직에 전달이 되고요. 이 조직에 전달된 게 ATP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만든다? 조직에 전달해서 그 자리에서 얘가 음식물을 산화시킵니다. 산화되고 나서 ATP가 만들어지고 얘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지금 이 인과관계가 지금 그려지죠. 그쵸? A를 통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을 보세요. 사람은 호흡을 통해 물질을 산화시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다. 보세요. 호흡을 통해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예요? 산화를 시켜서. 그쵸? 물질, 음식물을 산화시켜서 결국에는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다. 순서에 문제가 없죠. 그쵸?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TP가 많이 생산되면 체내의 적혈구양이 증가한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어냈던 내용 중에서 적혈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뭐였죠?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했지. ATP가 많아지면 적혈구 양도 많아진다. 이런 건 아예 언급조차 안 됐던 거죠. 그쵸? 그냥 하나 껴놓은 거죠. 니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기증은 ATP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런 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바뀌었죠. 보세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이게 뭐예요? 원인이에요. 뭐뭐로 인해 이것이 원인을 나타내주는 표지다. 이건 선생님 앞에서 개념, 그 비문학 개념 유형 잡을 때 얘기했죠.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해 이러면 원인이에요. 즉 산소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ATP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그 결과로 현기증이나 구토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귿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 현기증이 ATP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화살표를 반대로 파악하고 있죠? 그쵸? 이거는 뭐예요? 인과관계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 지문에서 인과관계는 순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얘가 그 다음인데 지금 디귿에서는 마치 이거 다음에 이것이 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생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음식물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보세요. 자, 음식물을 이용하여서 자 에너지를 얻는다. 음식물을 이용한다는 건 음식물을 산화시킨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 산화를 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산화제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산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있어야만 음식물을 산화시키고 그래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기억하고 리을하고 이거 두 개를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2번 문제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과학 지문은요, 핵심 개념과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중요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 선후관계 잘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고지대 거주민들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까? 생명체가 신비로운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같은 환경적 어려움에 적응하며 진화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고지대에 거주하는 사람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적혈구 양은 자, 답이 나왔습니다. 뭘 물어봤죠? 고지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산소 부족에 대응할 수 있을까? 자, 뭡니까? 자,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많다? 적혈구의 양이 많아요.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내용 있죠? 적혈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헤모글로빈은 뭐 하는 애죠? 산소랑 결합해서 뭐예요?
이 산소를 조직에 전달해주는 애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많으면 헤모글로빈 많아요. 그러면 산소와 결합하는 양이 많아져서 어때요? 고지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행히도 어디 갔어요? 아, 그거 아니구나. 자, 위에 다시 봅시다. 자, 대체로 고지대에 거주하는 사람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적혈구 양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적혈구 양의 증가는 그대로 나오죠. 산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헤모글로빈 양의 증가로 이어져서 각 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고지대 사람들은 이렇게 극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보세요. 선천적으로 적혈구 양이 많지 않은, 즉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많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많게 태어나요. 그런데 저지대 사람들은 고지대에서 영원히 적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사람들은 적혈구도 적으니까 히말라야 이런 데서 못 사는 걸까? 선생님 나중에 아프리카 가서 살고 싶거든요. 케냐, 이디오피아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사자, 뭐 얼룩말, 기린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이 사는 게 선생님 꿈이에요. 근데 선생님 지금 저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케냐, 이디오피아 이런 고산지대에 못 살면 어떡해요. 근데 걱정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뭐래요? 자, 영원히 적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야. 다행히도 적혈구 외에, 자 보세요. 얘네들은 적혈구 많아. 그래 좋겠다. 근데 이것 말고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적혈구 외에 조직으로 전달되는 산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생체 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얘 말고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있다는 거야. 아우, 기특해. 역시 선생님 몸 기특하네요. 그런 거 언제부터 또 갖고 있었대? 아우, 난 정말 날 사랑해. 자, 이런 게 뭐예요? 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이나 고지대에, 갑자기 오를 경우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갔을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미리 들어있던 원래부터 있었던 그 물질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좀 괜찮아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는 적혈구의 증가와는 무관해요. 얘랑은 상관이 없고요. 자, 뭐가 있다? 산소 분압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적혈구 내에 존재하는 2,3-BPG. 자, 2,3-BPG라는 물질이 원래부터 있었대요. 언제부터 있었지? 자, 비스포스포글리세르산이라는 물질이 있었대요. 자, 이 물질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고지대 사람들은 적혈구가 원래 많았다. 하지만 저지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 고지대에 올라가면 얘를 증가시킴으로써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요? 얘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죠. 자, 2,3-BPG는요. 헤모글로빈과 결합함으로써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을 크게 감소시킨다? 이상하네.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헤모글로빈이 많아서 산소랑 좀 많이 결합을 하니까 괜찮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결합을 증가시켜도 모자랄 판에, 자, 얘네는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산소 결합을 감소시킨다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게 좋다는 거지? 계속 읽어보세요. 자, 크게 감소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해변은 저지대죠. 가장 낮은 곳이죠. 해변을 슬슬 걷고 있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모든 결합 부위가 100% 산소만으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면 약 30% 정도의 산소가 헤모글로빈에서 해리되어 조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자, 아까의 인과관계로 다시 가보게 되면, 자, 원래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조직으로 전달이 되면 산소가 여기에 가서 음식물을 산화시켜갖고 ATP를 얻으려면 얘네가 처음에는 묶여 있다가도 산소가 자기 기능을 조직에서 하려면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쵸? 저지대에서는 얘가 100 정도의 결합을 하고 있다. 산소가 100이다. 그러면 실제로 조직으로 전달되는 애는 30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런데 고지대에 오를 경우 단 몇 시간 안에 혈액 내 2,3-BPG 농도가 증가하여 이렇게 증가한 2,3-BPG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을 약화시킨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때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100이 결합되어 있을 때 저지대에서는요, 실제로 조직에 전달되는 건 30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기능을 하게 되면 결합력을 감소시키니까 30보다 더 많은 수치의 산소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금 내가 결합을 시켰어요. 조금밖에 결합을 못 시켰으면 나는 적혈구가 적으니까 헤모글로빈이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결합 못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밖에 결합을 못 시켰어도 그래도 많이 산소를 떼어내서 조직에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결합시킨 걸 최대한 많이 쓰면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얘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때 상대적으로 산소 분압이 높은 폐의 모세혈관에서는 산소의 해리 효과가 뭐냐 하면 이 떨어뜨리는 효과예요. 그렇죠? 해리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반면, 즉 폐에서는요, 얘네를 결합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폐에서는 얘네들이 결합돼야 되니까 이때는 해리 효과가 적어서 잘 결합이 돼요. 하지만 산소 분압이 낮은 조직으로 가게 되면 그 효과가, 즉 해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리 효과가 적으니까 잘 결합할 수 있고 여기 가서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리 효과가 크게 나타나니까 잘 떨어져서 산소가 독립돼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 변화에 의해서 여기서는 높고 여기서는 낮게 되어서 고지대에 오른 지 몇 시간이 지나면 저지대에서와 비슷한 산소 전달 효과가 나타나며 그 결과 고소증이 점차로 완화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폐에서는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으로 가서는 뭐 해야 돼요? 이 산소가 다시 떨어져 나와야 되죠. 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2,3-BPG의 활약이 좀 덜해요. 그렇죠? 해리를 덜 시켜서 많이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직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가 마구 활약을 하게 되면서 어때요?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산소를 떼어내니까 이 산소가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 헤모글로빈에 붙어있기만 하면 산소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보세요. 사례 적용하는 문제죠. 자, 우리 3번만 풀면 되네. 자,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서 E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 대비하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고지 적응 훈련을 받았다. 경기가 열리는 사커시티 스타디움의 해발 고도가 1753m에 달했기 때문이다. 축구는 유산소성 대사 능력과 심폐지구력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다. 축구 선수들은 경기 내내 많은 산소 섭취를 필요로 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체력이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축구는 정말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고지대에 가게 될 경우 어려움을 겪겠죠. 자, 그래서 지금 A를 보면 산소가 부족해지면 체력이 떨어진다. 왜 그렇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죠. A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뭐예요? ATP를 많이 생산할 수가 없어요. ATP가 뭐 하는 애죠? 에너지를 만드는 애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얘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산소가 부족하면 ATP의 생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 결과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다. 아까 A에서 정리했던 인과관계 그대로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과학 지문에서 인과관계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 다음 보세요. 축구 선수들의 지구력을 기준으로 해발 2000 고지에서 최대 유산소 능력은 10%가량 감소한다. 해수면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중에 10%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산소가 그래서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태극전사들은 저산소방을 이용했대요. 산소가 낮은 그런 환경에서 계속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설은 고지대의 환경과 비슷해요. 자, 고지대의 환경과 비슷하다. 2번 보세요. B 뭐라고 돼 있어요? 헤모글로빈과 결합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그 자체가 산소가 적으니까
결합도 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고지대에서 인체가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고지 적응 훈련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C. 혈액 속 적혈구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를 원래부터 많이 갖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에 비해서 적죠. 자, 그러니까 미리부터 고지대에 있는 것처럼 저산소방에서 계속 있다 보면 어때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진화를 거쳐서, 그쵸? 우리도 적혈구 수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적혈구가 늘어나면 헤모글로빈의 양도 증가해요. 그쵸? 적혈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뭐예요?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이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3번 맞죠? 자, 황인우 대표팀 재활 트레이너는 선수들이 저산소방에 적응하면 고지대에 사는 선수들처럼, 자, 고지대에 사는 선수들처럼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쉽게 지치지 않고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럼 지금 보세요.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죠? 걔네들은 원래부터 적혈구가 많다 그랬죠. 자, 그런데 4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4번. 자, 산소 분압이 낮은 조직의 모세혈관에서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이 강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와 관련 있는 설명이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얘와 관련 있는 설명 아닌가요? 근데 그 설명마저도 틀렸죠. 자, 보세요. 자, 지금 4번을 보면 조직의 모세혈관에서는 결합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헬이 돼요. 그쵸? 그리고 폐에서는 어때요? 결합력이 강화돼요. 그게 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번은 뭐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결합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 말 자체로도 틀렸습니다. 자, 이 말 자체로도 틀렸고 또 하나, 고지대에 사는 애들은 이것보다 뭐의 덕을 보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적혈구가 많은 것의 덕을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틀린 설명이에요. 3번의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5번은 뭐예요?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 쉽게 지치지 않게 되는 이유? 아까 앞에서 C에서 뭐라 그랬어요? 적혈구 수치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얘의 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을 보니까 자,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2,3-BPG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 이거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 4번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2번 문제를 잘 풀었으면 3번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인과관계만 제대로 잘 정리해놔도 과학 문제 안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쫄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역시 갑니다. 자, 오늘의 명언 타임. 자꾸 애교머리가 내려와요. 자, 넘겨주시고. 자, 오늘의 명언은요. 과학 지문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과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어째서 그대는 타인의 보고만 믿고 자기 눈으로 관찰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가?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직접 본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 남들의 보고에만 의존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선생님이 수강후기를 보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날은 너무 속이 상하고 어떤 날은 너무 화가 나기도 해요. 자, 여러분은요, 해보면 되는데 해보지 않고 물어보러 다녀요. 이거 좋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효과 있어요? 왜 남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해보면 알 텐데. 그쵸? 물론 여러분 시간 없는 거 알아요. 다 해볼 수 없고 시행착오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시간 벌일 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는 과정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거를 다 해보란 뜻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방법 써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왜 강조하는지, 왜 이게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해보지 않고 계속 수강후기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만 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 정말 도움돼요? 왜 그래요? 그거 물어볼 시간에 한번 해보겠다, 나 같으면. 응? 안 그래요? 여러분,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남들이 지금 어딜 공부하고 있는지,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자기 할 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주의를 뺏기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응?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 정말 미칠 것 같죠? 자, 수학이에요. 과학도 모자라 수학이다. 나 수학 싫어서 문과 왔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 근데 이 지문요, 은근히 쉬워요. 대놓고, 막 우리한테 막 이상한 기호들 뭐 진법, 뭐 수학, 미칠 것 같지만 사실 의외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 지문은요, 진법의 개념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진법이라는 게 뭘까요? 물론 여러분, 이 지문을 읽고 나서도 진법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미리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법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그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는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진법은 십진법이죠. 십진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숫자를 쓸 때요, 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런 식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여기로 넘었을 때 첫 번째 단위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의 1은 정말 1이라는 그런 수치를 가지죠. 그런데 두 번째 단위의 얘는 뭐죠? 10이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거는 뭐죠? 10의 10배인 1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로 갈 때 10배 곱하기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로 갈 때 역시 뭐예요? 10배 곱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배, 10 해서 이거를 십진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요, 60진법을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60진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이 111을 쓴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 1은 똑같이 1이에요. 여기 10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 나와 있는 1은 10이 아니라 뭐겠어요? 10진법에서 이게 10이었다면 60진법에서 그렇죠. 이거는 60이 된다는 겁니다. 60이라는 숫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의 1은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60배가 걸렸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또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60 곱하기 60은 360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법이라는 거는 뭐냐? 자릿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 몇 배가 되는 것이냐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 바빌로니아인들은요, 뭐라고? 60진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의 1은 우리처럼 10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다? 60을 나타내는 거다. 요거를, 이 개념을 알고 들어가서 보면 엄청 쉬워요. 한번 보세요. 자, 4대 문명이 시작된 곳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시국가 바빌론을 중심으로 바빌로니아라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바빌로니아인들은 원의 넓이를 계산한 등,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 수학 잘했다, 이런 얘기죠. 그쵸?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했던 숫자는 과연 어땠을까? 자, 문제 제기하고 있죠. 자,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뭐예요? 묻고 답하기잖아요. 자, 그들이 사용하는 숫자 어땠을까? 하고 앞으로 계속 무슨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4번 문제 보세요. 위 글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예요. 자, 그들이 사용하는 숫자는 어떠했을까? 즉, 바빌로니아 기수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3 정도인 것 같은데, 그쵸? 끝까지 읽어보고 다시 확신을 갖도록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바빌로니아 기수법은 60진법.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사회가 5진법, 10진법, 20진법을 택했던 것으로 미루어 이 점은 사뭇 기이하다. 좀 특이하다는 거죠. 또 바빌로니아 기수법에서는 2개의 기호만을 사용했대요. 자, 우리는 지금 어때요? 1, 2, 3 쭉 해가지고 0까지 10개의 기호를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2개 모양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10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썼답니다. 지금 우리의 1 숫자 개념은 이렇게 나타났고 10이라는 수량은
요런 기호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호들을 다발로 묶어서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씀으로써 59 이하가 되도록 배열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했다. 59 이하가 되도록 배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1이 아니라, 자, 이제 얘네들 식의 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1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부터 59까지는 다 다르게 써요. 그러다가 다음 단위로 60이 되는 자리가 되면은 숫자가 두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자리가 되면서 얘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뭐예요? 얘는 10이고 얘는 1이니까 더해서 11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썼을 때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애는 60이고 얘는 1이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얘는 11이 아니라 60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애는 6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59까지는 여기서 해결을 하고요. 얘네들을 어떻게든 조합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요. 60이 되는 순간 새로운 자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9 이하가 되도록 배열하는 방식. 그래서 즉, 11, 36, 59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썼대요. 자, 60 이상인 숫자의 경우 60은 보세요. 얘가 10인데 이거 6개를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걸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12를 쓰듯이. 자, 그리고 100은 또 어떻게 썼다? 자, 100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네들은 60마다 넘어가기 때문에 100을 쓰려면 일단 60을 나타내는 이 기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100은 60 플러스 40이잖아요. 지금 이게 61이라 그랬죠? 60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60이다. 그럼 뒤에다가 40을 나타내주는 기호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바빌로니아 기술법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각 자릿수마다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기호로 여러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다시 지우고 보게 되면은요. 자, 얘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1이에요. 그런데 이 위치에 있을 때는 뭐죠? 60이라는 그런 숫자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얘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3600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1, 60, 3600. 그럼 물론 무수히 많은 다른 수를 뜻할 수도 있다. 그쵸? 이 앞에 가게 되면은 3600에 또 60을 곱하고 계속 곱하면서 무수히 많은 수를 뜻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자, 얘는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둘째 자리로 넘어가는데 60을 곱한다 그랬죠? 10에서 60을 곱하니까 6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또 60을 곱하게 되니까 뭐가 된다? 36,00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뭐예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값. 여기 쓰면 1, 여기 쓰면 60, 여기 쓰면 3600, 여기는 10, 600, 36,000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바빌로니아의 기술법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술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쵸? 우리도 이렇게 써놓고 여기 있는 건 1, 여기 있는 건 10, 여기 있는 건 100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똑같은 글자이지만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의외로 간단한 얘기라니까요, 이게. 자, 그럼 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바빌로니아 기술법에서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은 큰 발전이었지만 각각의 자릿수를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보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이게 뭐예요? 얘가 1로도 보이고 60으로도 보이고 3600으로도 보이다 보니까 자, 이것만 하나를 써놨을 때 그냥 하나만 딱 써놨을 때 이거를 1의 의미로 쓴 건지 60의 의미로 쓴 건지 3600의 의미로 쓴 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지금 쓰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100을 나타낼 경우에는 자, 1을 써놓고 자, 똑같이 1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네 없이 100만 나타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1이다. 그래서 100이라는 값을 가진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0이라는 숫자를 써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이 1이 아니라 10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얘는 두 번째 자리에 쓰인 거야. 대신에 첫 번째 자리는 비어 있어. 라는 뜻으로 우리가 0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데 얘네들, 아직 얘네들은 0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워놓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은 얘가 첫 번째 자리에서 이걸로 쓴 건지 두 번째 자리에서 이걸로 쓴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이렇게 셋 중에 아무거나 해석이 되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래요? 자, 따라서 얘를 어떤 이는 1로 보고 다른 이는 60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것은 어떤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없는 경우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 그쵸? 만약에 얘가 60일 때 여기에 뭔가 0이 들어가 있었다면 확실하게 60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얘처럼, 그쵸? 100이다, 10이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여기에 뭔가 다른 걸 쓰지 않고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앞뒤에 아무 설명 없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0이었답니다. 즉, 우리에게 0이 있듯이 얘네들도 0을 만들어냈네요. 자, BC 300년 무렵 바빌로니아인들은 비스듬히 기울인 얘요. 자, 얘를 써서, 자, 이거죠. 자, 이것을 써서 비어있다라는 뜻의 특별한 표시를 했대요. 이것이 바로 뭐다? 바빌로니아의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0이고요. 자리 기호로서의 0 덕분에 기호의 위치가 쉽게 식별되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는 자, 이렇게 써놓으면 자, 얘는 1인데 얘가 60이 될 수도 있고 또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표현을 안 했으니까 3601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두 개 붙여놓으니까 사이에 0이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6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0의 기호, 빈자리의 기호를 써놓게 되면 얘는 셋째 자리니까 얘는 3600이고 얘는 비어있으니까 0이고 얘는 마지막 자리니까 1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3601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0의 위치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엔 이렇게 써놓고 61로도 읽고 3601로도 읽었었는데 그런 문제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최초의 0은 바빌로니아의 숫자들이 변치 않는 고유의 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는 필요에서 비롯됐다. 즉,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빈 칸을 표시한다는 거죠. 여기가 비어있어요, 공백이에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빌로니아인들이 0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0을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수로 0은 원래 1, 2, 3 등 다른 수들과 같은 자격이 있는데 0도 수라는 거죠. 그런데 바빌로니아인들은 이 0을 수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빈칸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얘한테 어떤 값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얘도 나름대로 고유한, 0도 나름대로 고유한 값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렇게 0을 어떤 독립적인 그런 주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빈칸을 나타내는 기호로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즉, 바빌로니아인들에게 0은 수가 아닌 숫자일 뿐이었다. 즉, 수라는 건 뭐예요? 어떤 값을 가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저 글자일 뿐이었다. 빈칸을 표시하는 용도로만 쓰였다. 자, 그러면 이 기억을 가지고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추론 문제라 그랬어요. 자, 기억과 바꿔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0은 수가 아니라 숫자일 뿐이었다. 즉, 고유한 값을, 특정한 값을 지니지 못하고 빈칸 표시용으로만 쓰였다. 어떤 말로 쓸 수 있겠어요? 3번이죠. 그쵸? 고유한 값을 가지지 못했다.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핵심 내용 뭔가요? 바빌로니아 기수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쵸? 60진법을 썼고요. 두 개의 문자를 사용했고요. 처음에는 0이 없어서 헷갈렸는데 나중에 0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특징을 이야기했고요. 그 0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어야 돼요. 자, 5번. 우와! 또 여러분 막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쌤 알려줬잖아요. 자, 여기 보기에 그림이 나와요. 자, 그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0이 없을 때 표기하는 방법과 0이 있을 때 표기하는 방법으로 나눠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자, 1을 표시하는 방법 똑같아요. 0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자리, 즉 6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보면 61도 이렇게 썼고 3601도 이렇게 썼고 21만 6001도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자릿수를 구분해주지를 못하게 되니까 어때요? 똑같이 이렇게 썼을 때 중간에 0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르니까
전혀 완전 다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호로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0이 생겼어요. 자, 0의 역할을 하는 게 얘였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60일 같은 경우에는 공백 없어요. 그냥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는 60이에요. 거기에다가 첫 번째 자리가 1이니까 더해서 60일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얘는 60이 아니라 뭐예요? 3600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는 공백이니까 없고 마지막에 있는 애는 1이니까 얘네들을 더해주니까 3600일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입니다. 자, 네 번째 자리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뭐겠어요? 3600에다 60을 한 번 더 곱한 21만 6천이 되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얘는 0, 얘는 0, 마지막 자리에 있는 애는 1이니까 더해서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세요. 자, 얘 쉬옥 지우시고 자, 요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 앞에 얘와 뒤에 얘는 다른 값을 나타내는 건 당연하죠. 그쵸? 얘는 뭐예요? 3600. 얘는 1이죠.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0이 생겨남으로써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하는 진법이 달라졌다? 아니지 않아요? 0이 없든 있든 간에 0이 생겨났든 안 왔든 간에 끝까지 60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60진법이 10진법으로 바뀌었거나 100진법으로 바뀌었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1의 자리에서 60이 되면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의외로 답은 쉽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0이 없을 때나 0이 있을 때 모두 36,000을 나타내려면 자, 얘를 10을 나타내는 이 기호를 사용해야 했겠구나.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얘는 이 기호죠. 그쵸? 이 기호는 1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두 개가 생기면은 뭐라 그랬죠? 3000, 아니다. 뭐죠? 600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얘가 600이고 얘가 1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60을 곱한 거니까 뭐예요? 3개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다 60을 곱해서 36,000. 자, 이것이 되겠죠. 그쵸? 아, 선생님 좀 헷갈렸다. 미안해요. 자, 여기에서 두 개가 있으면 600이 되는 게 아니라, 자, 600을 쓰기 위해서는, 자,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0이 와야 되고요. 그랬을 때 얘는 뭐예요? 자, 여기 10에서 60을 곱한 얘 자체가 600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에 이 600에서 또 60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뭐예요? 36,000이 되는 거죠. 3,600이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자, 모두 36,000을 나타내려면 얘를 사용해야 했겠구나. 만약에 0이 없었다면, 자, 36,000을 나타내는데 0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안 쓰고 하나만 썼겠죠.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0이 있을 때 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겠어? 이렇게 하고 나머지 두 자리는 0으로 비워줘야겠죠. 어쨌든 이 기호는 36,000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봐도 나오죠. 그쵸? 자, 보시면 36,000에다가 1을 플러스한 게 이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일단 얘가 1이 사라지겠죠. 얘를 36,000으로 만들려면 여기서 1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이 사라져서 얘 하나로만 썼겠죠. 여기를 보면 어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거를 36,000으로 만들려면 역시 여기에서도 1을 빼주면 돼요. 1을 빼준 대신에 여기는 자리를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얘 대신에 요게 한 번 더 오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36,000에는 이 기호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0이 없을 때 바빌로니아인들은 자, 이 기호와
그리고 이 기호를 이용해서 모든 숫자를 표기할 수 있었다. 자, 이건 뭐 당연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이 없을 때도 어쨌든 이걸 가지고 모든 숫자를 표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보기에 헷갈려서 그렇지 표시는 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0이 없을 때 61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얘를 사용했죠. 그쵸? 자, 얘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3601로 잘못 파악했다면 왜요? 똑같이 그려져 있으니까, 똑같이 쓰여져 있으니까.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릿수를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얘는 두 번째 자리인데 여기서 얘는 사실은 세 번째 자리로 쓰이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0이 없게 되면 둘째 자리냐, 셋째 자리냐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61을 3601로 잘못 파악할 수 있었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5번, 뭐 내용은 어렵고 나머지는 어려웠지만 사실 정답이 되는 애들은 쉬운 데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5번, 6번 다 풀었고, 자, 마지막으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요, 역시 이건 뭐예요? 조사의 기능을 구분하는 문제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 조사의 기능은요, 어떻게 나타나 있냐 하면은, 자, 지금 에서가 나타나 있어요. 자, 에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A를 보시면은, 자, A가 뭐죠? 기수법에서예요. 자, 기수법에서. 자, 그러면 이 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지금 이걸 놓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뜻으로 보면 헷갈린다니까요. 나머지 구조와 연결 지어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자, 서울에서 라고 했을 때, 이 서울은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이니까 이 서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출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서울부터, 그쵸? from 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기수법에서 이 기수법은 기수법부터란 뜻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에서 어떻게 더 나쁠 수가 있을까? 자, 2에서 그 다음에 더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비교예요. 더 어떻다, 더 나쁘다, 더 좋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에서는 무슨, 그렇지, 비교의 의미로 사용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가 뭐다? 비교의 대상이다. 그 구조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에서는 뭐가 될까요? 자,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고마운 마음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중간고사에서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 요 지점, 요 상황, 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의미로 에서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냐, 어떤 바로 여기 처소의 의미로 쓰인 에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기수법이라는 상황 속에서 중간고사라는 상황 속에서 둘 다 처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5번은 뭐예요? 그의 혐의는 모 기업에서, 자, 기업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으로부터, 즉 이 기업은 뭐가 되는 거죠? 출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소에 해당하는 의미, 뭐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의 기능을 구분하는 문제도요, 결국 다이어의 의미 구분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로 먼저 접근을 하고, 이런 뭐뭐에서라는 구조 속에서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의 어떤 그런 조건들, 상황들을 비교해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학, 수학도 나오는 막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풀었어요. 여러분 수고했고 정말 잘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과학 지문 하나 남은 거랑 기술 지문까지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써놓으세요. 자신감. 나는 쫄지 않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세뇌시키고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